이를 위해 이포트 안의 공간, 장소 개념을 기초로 인간적 삶과 관련 속의 도시개발 논리를 분석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논의를 참고할 것이다. 근대 이후 단일한 측정 방식을 가진 시간이 도입되면서 시간을 파악하는 기제였던 물리적 공간은 시간과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공간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표준화되며 그 결과 공간으로부터 장소 개념이 떨어져 나온다. 공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장소는 표준화된 공간과는 다른 의미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는데, 공간이 사회 구성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한다면 장소는 개인의 체험을 전제로 구축된다는 차이를 가진다. 황정은의 소설이 조명하는 현대의 도시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내재한 공간 논리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경험으로 확보된 장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념은 대립하는 성향을 띈다. 결과적으로 황정은의 소설에서 모더니티가 구체적인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그것이 자본주의를 동력으로 하는 도시의 개발주의와 융합될 때이다. 도시 개발 중심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와 철거민 문제. 황정은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이러한 개발주의에 대항하는 소설 내부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로컬리티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재개발 문제를 사람과 장소의 관계성으로 파악하는 로컬리티 이론을 주체가 배제된 도시 프로젝트인 개발 정책과 대치하는 지점에 이르며, 이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공감의 능력과 그들의 삶을 대하는 윤리적 태도를 회복함으로써 남북함을 이겨내는 문학적 행위를 수행하는 황정은 소설의 논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제1절 사라진 미래와 해체된 삶. 모더니티의 파편적 시간. 황정은의 소설에서 다뤄지는 대다수의 인물은 도시 빈민의 계급에 속해 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노동 가능의 여부에 따라 두 범주로 나뉜다. 생계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룸펜과 같은 급빈층,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저임금 노동자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만성질환, 신체적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노동이 불가능한 사회의 급빈층으로 형상화되며, 후자의 경우 노동 행위가 생존 문제와 직결되지만 그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유의미한 활동이 되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황정은이 소설에서 노동의 여부가 사회관계망의 일원으로 소송 여부를 가능케 하는 문제라면, 신체적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노동이 불가능한 사회의 급빈층 형상화되며, 후자의 경우 노동 행위가 생존 문제와 직결되지만 그것이 삶의 질서 개선 질을 개선하는 유의미한 활동이 되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황정은 소설에서 노동의 여부가 사회관계망의 일원으로서 소송 여부를 가능케 하는 문제라면, 노동의 질은 사회관계망 내에서 계급을 결정한다. 노동에 대한 관심은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2010년 백의 그림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에 반영된다. 양산벽이, 디디의 우산, 양의 미래, 누가, 백의 그림자 등 다수의 작품에서 노동하는 개인이 등장하는데, 인물의 노동은 일회성 아르바이트 양산벽이, 할인마트 계산원, 창고형 매장 식자재 센터 직원, 공항 화물센터 직원, 디디의 우산, 서점 점원, 양의 미래, 전화 상담원, 누가 등으로 다채롭지만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저임금의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하층 계급의 노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물들은 위험에 노출된 역할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낮은 보수를 받으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참의령은 하층 계급의 노동의 생존을 위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모순이 황정은의 소설에서 인물의 고통받는 몸에 의해 가시화된다.
고 말한다. 인물의 고통받는 몸. 생존과 죽음이 혼재된 하층계급 노동의 모순적인 속성은 단편 디디에 우산에서 언급되는 소득과 직업으로 따져본 수명에 관한 통계를 통해 객관적 수치로 제시된다. 이는 화물센터에서 식판 세척일을 하며 만성 발진에 시달리면서도 아픔보다도 평생의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할 뿐 일을 그만두지요. 다른 일을 찾지도 않는 도도의 삶을 통해 장면화된다.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어떤 행위로도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 언제든지 폐기 처분될 수 있다. 공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포의 이면에는 사람을 개인의 고유성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1인분의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자본주의적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지불 능력과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가치가 매겨지는 현대사회의 논리를 모더니티와의 연관 속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근대성이 품고 있는 진보와 파괴라는 모순적인 속성을 시장 가치의 계속적인 변형에서 찾는다.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는 지불 가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통이 아닌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논리를 내재한 사회에서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쓸모가 없으며 이러한 도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경제 논리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평가하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상품에 대한 지불 능력과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외에 개인을 정의하는 여타의 기준은 무의미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타자와 구분되는 개인은 삭제된다. 자본주의 논리를 체화한 개인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스스로를 자각한다. 외부가 아닌 인물의 내면으로부터 소거된 자아는 희박한 존재감으로 표출되는데 인물이 스스로 유령이 되거나 그림자가 되고 자신의 우주의 한 점 먼지로 정의하거나 야만적인 앨리스의 타인을 향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왜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하나 하고 토론하는 등 양의 미래, 다양한 양상으로 그려진다. 결과적으로 하층 노동을 수행하는 도시 빈민에게 생존을 위한 노동은 육체의 훼손과 동시에 자아 상실이라는 정신적 훼손을 동반하는 양가적인 행위가 된다. 인물이 내면으로부터 자아가 상실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관점의 사고와 함께 모더니티의 선형적 시간관에 개입된다. 도시 비물을 살아가는 환경의 인물들은 하층계급의 노동을 통해 겨우 현상 유지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누가의 그녀의 진술대로 언제나 일을 하지만 나는 돈이 없고 이상하게 지금 돈이 없고 어쩌면 영원히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삶이 자신이 거주 중인 집에 살았던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노인처럼 되리라는 예감과 예지를 반복적으로 상기하며 사는 삶은 좌절감과 세계에 대한 환멸을 낳는다. 누가의 그녀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분노는 그녀가 속한 세계가 결말이 정해진 닫힌 세계라는 점을 자각하는 순간 발생한다. 즉 그녀는 현재가 아닌 미래가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분노하고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는 순간 미래는 역으로 인물의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의미를 미래에 두고 시간가는 모더니티가 구축한 시간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중세의 기독교적 시간관을 비판하며 새로운 시간관을 구축한 모더니티는 영원성의 신화를 거부하고 크로노미터라는 단위를 채택하여 시간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다. 근대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방향적인 직선으로 파악되며 이 과정에서 모더니즘의 사유체계는 오직 미래를 역사의 완성으로 관주하며 과거와 현재를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누가의 그녀와 같은 도시 빈민이 도달할 미래는 현재와 다를 바 없거나 경제적으로 이보다 나아질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현 세계의 진행은 그녀의 상과는 무관한 일이 된다. 그 결과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되지 못하는 그녀는 사회구조 내에서 쓸모없는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된다. 상품 생산의 단위로서의 시간이 물리적 시간의 단위와 등가의 가치를 가지는 현대사회에서 도시 빈면은 계속되는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모더니티가 제시하는 단방향적 진보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도시에 빈민들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도 담지하지 못하며 단지 크로노미터의 단위로 해체된 파편적 다발로 파악된다. 한스 마이오프는 양적이고 독립적이고 상호 무관한 단위들 혹은 단편들에 따른 시간 측정이라는 개념이 자연세계뿐 아니라 사회세계도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단위로 분해된 시간으로 인해 인간에 의해 경험된 시간은 점점 더 측정 가능한 지금과 여기라는 단위들로 용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시간에 관한 관점의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일관되고 통일된 패턴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지속성으로 파악되는 자아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직선적인 발전 모형으로 간주되는 모더니티의 시간의 파편적 다발로 해체되는 순간 노동 이면에 그림자를 존재하던 죽음이 체화되어 삶을 끝내버리는 순간 일어난다.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인 죽음은 어떤 의미와도 연결되지 못한다. 그것이 산업재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일 때 남은 인물들은 사회 구성원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며 삶과 세계 질서에 대한 믿음을 잃고 극단적인 상실감 속으로 침잠한다. 계속해 보겠습니다의 애자는 산업재해로 남편 금주를 잃고 극단적인 상실감에 삶을 놓아버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애자는 남편 금주가 공장의 톱니바퀴에 의해 상반신이 훼손되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된 인물로 그녀의 내면에서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제3자의 눈으로 파악되는 애자의 삶은 실상 그녀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녀의 육체에 영향을 주는 직선적 시간 역시 그녀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일관된 흐름을 상실한 파편적 시간 속에 갇힌 애자는 매 순간 반복적으로 상실을 경험한다. 그녀의 내면은 비물질적인 것을 축적하지 못한다. 반복적으로 비워내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아를 가진 인격체보다 상실감을 동력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장치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에 침잠된 애자와 같은 인물은 황정은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군에 속한다. 애자와 같은 인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녀의 존재가 주변인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상실감으로 경험되며 자아의 상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애자는 죽고 나면 그뿐이라는 시선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가려면 세계를 아무래도 좋은 일과 아무래도 좋을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을 딸인 소라, 나나 자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소라와 나나에게 애자의 이야기는 부드럽고 달며 들을수록 말려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달콤하게 썩은 복숭아 각지에 독이 담긴 아름다운 주문 같은 애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통해 흘러든 이야기의 즙으로 머릿속이 나른해지고 애자가 알려주는 이야기처럼 만사를 단념하고 흐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애자의 말을 한편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이런 이야기에 말려드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위험한 이야기이다. 스스로 삶의 의미를 소감으로써 상실의 경험을 피해가는 태도는 존재의 상실 노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의 서술자가 위치하는 지점은 상실의 가운데가 아니며 소라 나나 자매의 애자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주체로 존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소설의 서사는 애자의 상실감이 아닌 이들의 사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황정은이 모더니티와 대결하는 지점은 파편적 다발로 해체된 시간에 의한 자아 상실을 거부하는 인물들의 몸부림에서 발견된다. 그들이 대항하는 해체된 시간은 특정한 방향이 없으며
과거와 미래로 연결될 수 없는 한순간의 개체성, 단순성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속성을 잃은 시간은 인물들의 삶에 무관심하며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도 담지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간은 작품 내부에서 인물들에게 절대적인 터전으로 형상화된다. 한스 마이오프는 주제를 배제하는 근대 시간에 대한 논리로 시간과 내면의 관계성을 주목한 하이데겔 주정을 이용하여 시간을 떼어놓고 인간적 삶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나는 무엇이 되는가의 견지에서, 즉 자아의 전기나 정체성을 이루는 유의미한 연상의 형태와 결합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의 견지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스 마이오프의 논의를 따르면 해체된 시간 속에서 존재의 상실이라는 위기 상황에 놓인 황정은의 인물들에게 경험적 시간의 확보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에서 인물들이 해체된 시간에 대항하여 경험적 시간을 확보하는 양상을 작품을 통해 분석해 보겠다. 유기의 공포와 분열하는 자아. 황정은의 첫 소설집 7시 32분 코끼리열차에 수록된 단편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감각으로 유기에 대한 공포를 꼽을 수 있다.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어머니 애인의 돈을 훔치거나 성유지된 이후에도 종이 가방에 담긴 채 벌어진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아버지와 간병인에게 버림받은 모기씨 등 소설의 화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력한 상황에서 유기당하거나 유기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수반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을 버리는 주체는 모체 또는 가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황정은의 인물들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사 조직으로부터 퇴출당하고 오뚜기와 집박이의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다는 이유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나오는 가운데 초코맨의 사회, 버림받음의 공포는 가족에서 사회, 단위로 확대된다. 지금은 또 바우만은 사회가 야기하는 유기와 유기에 대한 공포를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빅브라더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바우만은 빅브라더를 사회 표상으로 이해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추방의 의미를 추적한다. 그에 따르면 추방에는 이유가 없으며 추방 자체를 추방할 방법도 없는데, 그러므로 문제는 추방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언제 추방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쫓겨낸 사람과 쫓아낸 사람 사이에 별 차이는 없는 구조 속에서 추방을 피해보려는 거주자들의 필사적인 투쟁이 일어나는 장이 곧 사회인 것이다. 빅브라더 하우스에서 추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예능 참여자들의 투표라면 실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자본의 문제가 있다. 어머니 애인은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들이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다면 주인공인 나와 나의 동생 고야를 우리 경계 밖으로 두고 간병인 미호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떠난 연락이 두절된 채셔의 아버지에게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셔를 떠난다. 자본주의 계산법에 따라 잉여같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잉여같이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부터 퇴출당하는 순간 그들은 사회 구성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버림받은 이들은 존재의 당위성을 상실하며 주체를 존재하는 데 있어 위기를 겪는다. 초기 소재에서부터 발견되는 인물들의 침묵은 이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인물들은 모자로 변하거나 오뚜기로 변하거나 침묵하는 것으로 발화 주체로서의 지위를 거부하거나 자신과 같은 외형의 대역을 세워두는 것으로 주체를 존재하기를 포기한다. 목소리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이며 타인과 대화를 나누고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목소리를 잃은 인물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축소시키거나 멸시한다. 존재의 감각이 희박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아는 분열된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인물들이 겪는 자아 분열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체가 자아를 형성하고 파악하는 방식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연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경험되는데, 연속성은 주체가 경험한 상이한 인상과 관념들이 그것들을 포괄하는 상위 조직을 향한 하나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자아는 구조와 통일이라는 성질을 통해 긴밀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자아 내부의 연속성에 대한 자각은 시간 속에서 연속성이나 지속성의 측면과 상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정은의 인물들이 시간의 연속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시간은 매 순간 파편적으로 흩어지며 인물들은 조각난 시간을 이어붙일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인물들이 조각난 시간 속에서 자아 분열을 겪는 데에는 어린 시절 겪은 유기와 학대의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 또는 사회로부터 존재가 부정당하는 문제의 사회 상황이 있다. 사회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인물들에게 자아 분열은 일종의 회피책이자 방어 기제로 기능한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인물들이 자아가 분열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아가 하나의 의식으로 통합되지 않고 동일한 시간선상에서 함께 존재하는 경우와 주체가 사물화되어 중심 자아를 상실하는 경우이다. 7시 32분 코끼리 열차는 전자의 예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시절 외삼촌으로부터 잔혹한 학대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나와 파시로 분열된 나의 자아이다. 화자인 나는 파시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의 거리에 위치하며 파시는 학대당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나에게 고백한다. 소설의 결말부에 이르기까지 나와 파시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파시의 발화를 통해 나가 자아 분열을 겪게 된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삼촌의 학대로 실명의 위기를 겪은 파시는 자기 내부의 잔혹한 평적 환경들과 거리를 둘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파시를 지배하는 학대로 인한 상처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오직 내면의 상처에 침잠된 자아인 파시를 만들어낸다. 파시의 존재는 두 가지 양가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일상의 경험 위에 과거의 기억을 덧씌워 주체를 현재가 아닌 과거의 시간에 가다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대의 경험으로 주체의 내면에 만들어진 폭력적인 성향이 타인을 향한 대물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완충제의 역할이 그것이다. 소설 전반에서 파시는 이야기하는 주체가 그가 할 수 있는 이야기에 오직 학대당한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여 진술한 것뿐이다. 파시의 발화가 단순한 그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유의미한 수학으로 나아가는 지점은 외삼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결합되어 그의 내면에 만들어진 에너지인 다트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순간이다. 파시는 외삼촌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 어두운 얼굴로 어두운 짓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외삼촌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의 다툼을 응시하느라 자기 속의 다툼을 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한 몫은 완전히 외삼촌 한 사람 안에 자발적인 몫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툼을 계속 지켜보자. 나는 생각했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내가 하려고만 하면 뭘 할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했어. 다트가 있고 그걸 지켜보는 내가 있어. 잔혹한 방법으로 어딘가에 보복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고 그것을 하지 않는 내가 있어. 외삼촌과 나는 바로 여기서 구별되는 거야.